그날 고성이는 확신했어요. 오늘 밤 박진석이 직접 나오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거요.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부터 나오는 장면은 그냥 사고가 아니라 사고처럼 보이게 만든 결말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듣고 나면 아, 그래서 박진석이 그토록 담담했구나 하고 소름이 올 거예요. 몰입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다음 전개도 끊김없이 이어갈게요. 고성이가 기자에게 건넨 건 딱 하나였어요. 박진석의 불법 근저당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담긴 녹취. 그 녹취 하나면 다시 판이 뒤집힐 수 있었죠. 고성이는 딸 박영나에게도 아들 한우진에게도 내쳐지고 마지막으로 박진석에게까지 버림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녹취는 고성이에게 돈이자 칼이자 숨통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며칠째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기다림이 사람을 갉아먹었거든요. 자신이 건넨 녹취가 기사로 터지기만 하면 판이 뒤집힌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마지막 끈이었어요. 그런데 기사가 안 올라왔어요. 카페 구석자리에서 고성이는 휴대폰 화면을 수십 번 새로 고침했어요. 기자에게 보낸 파일, 확인 표시, 그리고 그 이후의 침묵. 연락이 끊긴 사람은 기자뿐이 아니었습니다.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모든 줄이 하나씩 끊어지고 있었죠. 고성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진석, 또 내가 막았지.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고성이는 본능적으로 받았어요. 요즘은 모르는 번호가 더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더 절실했거든요. 고성애 씨 맞으시죠? 남자 목소리였는데요. 말투가 지나치게 깔끔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감정이 없다는 건 상대가 죄책감도 없다는 뜻이니까요. 누구세요? 회장님 쪽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신 파일 회장님이 직접 확인하길 원하십니다. 회장님? 박진석 회장? 지금 호텔 뒤편 주차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혼자요. 고성이는 잠깐 웃었습니다. 짧고 비릿한 웃음이었어요. 직접 확인? 그 말은 직접 뺏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성이는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지금 고성이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박진석을 만나야 했습니다. 만나서 돈이든 자리든 최소한 살 길 하나는 건져야 했어요. 고성이는 가방끈을 당겨 어깨에 올려 걸고 거울을 한번 봤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옷은 아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독했습니다. 독한 사람은 추락했을 때 더 독해지거든요. 그래. 오늘 끝내자. 호텔 뒤편 주차장은 조용했어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차는 몇 대 있었지만 사람 기척이 거의 없었고 바람 소리도 얇았습니다. 고성이가 기둥을 돌아 안쪽으로 들어가자 검은 세단 한 대가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진석이 내렸습니다. 슈조이 그룹 회장 박진석. 늘 호탕하고 큰 소리로 사람을 휘어잡던 그 사람이 오늘은 말이 없었어요. 웃음도 없고 인사도 없고 그냥 눈빛이 얼음 같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보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그거 내놔. 고성이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입술은 웃는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고성이는 이런 순간에 울면 끝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보, 그렇게 보고 싶었어? 여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박진석이 낮게 말했어요. 내놔. 지금. 박진석의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 정리에 가까웠습니다. 고성이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화가 난 사람은 협상이 가능하지만 정리하려는 사람은 협상 자체가 필요 없거든요. 고성이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폰 안에 있는 건 녹취 파일이었고 그 녹취 안에는 박진석이 인정하는 목소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그걸 칼처럼 들이밀었습니다. 이거요? 이거 없으면 당신도 끝이에요. 내가 끝나? 당신이 사람을 잘못 건드렸잖아. 고성이가 웃었습니다. 나 더 이상 잃을 게 없거든. 박진석은 잠깐 고성이를 바라보다가 아주 짧게 물었어요. 조건 말해. 조건? 얼마면 돼? 그 말에 고성이의 눈이 반짝했어요. 그런데 고성이는 돈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성이가 진짜 원하는 건 자리였어요. 다시 올라갈 발판. 다시 사람들 위에 서는 그 감각. 돈만으로는 안 돼요. 고성이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나 다시 들어가야 해. 어딜? 당신요? 슈조이 그룹. 내 자리. 박진석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고성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고성이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걸 잃어서 더 대담해진 사람이었습니다. 나 없으면 당신네 집안이 얼마나 흔들릴지 알아? 지금 내 집안 얘기하지 마. 왜요? 당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잖아. 고성이가 낮게 웃었어요. 내가 입 열면 당신은 회장 자리에서 못 버텨요. 박진석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고성이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대신 폰을 가방 안쪽 깊이 넣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의 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고성이, 네. 마지막으로 말한다. 내놔. 그때 주차장 기둥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박진석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직감했어요. 이건 협상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다. 이 자리에서 폰을 뺏기면 끝입니다. 끝이면 그 다음은 고성의 자신이 어떤 꼴을 당할지 뻔했어요. 고성이는 그 순간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망. 고성이가 획 돌아 출입구 쪽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고성이. 박진석이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엔 분노가 아니라 명령이 섞여 있었어요. 고성이는 더 빨리 달렸습니다. 하필 출입구는 호텔 뒤 도로로 이어져 있었고 고성이는 밤이라 차가 별로 없겠지라고 믿어버렸어요. 그 믿음은 절박함에서 나온 착각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도로 쪽으로 튀어나가며 고개를 돌려 박진석을 확인했어요. 박진석은 빠르게 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그랬어요. 절대 놓치지 않겠다. 그 표정은 고성이가 박진석과 함께 살며 수없이 봤던 표정이었죠. 일이든 사람 정리든 박진석은 한번 마음먹으면 끝을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빵! 경적이 귀를 찢었고 헤드라이트가 시야를 하얗게 찢었습니다. 고성이는 한 발을 멈추려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몸이 공중으로 들리듯 떠올랐고 가방이 손에서 풀려나갔습니다. 쾅!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고성이는 아프다보다 먼저 춥다를 느꼈어요. 기이하게도 온몸이 찢어지는 통증 속에서 가장 선명한 감각은 차가움이었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졌는데도 주변 소리가 들렸고요.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사람 쓰러졌어요. 119. 피가. 그 소란 속에서 박진석의 목소리가 아주 가까이에서 들렸어요.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구급차 불러. 그리고 잠깐의 정적 뒤 누군가가 박진석에게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저 파일은? 박진석이 낮게 말했어요. 찾아. 그 한마디가 고성의 귀에 박혔습니다. 고성이는 속으로 소리쳤어요. 나 여기 있어. 아직 살아있어. 그런데 입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도 목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고성이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맞아.
근데 우연만은 아닐 수도 있어. 구급차 안은 긴박했습니다. 기계음이 울리고 누군가가 혈압출혈 산소 같은 말을 쏟아냈어요. 고성이는 의식이 꺼졌다 켜졌다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중요한 말만은 들렸어요. 뇌 손상 가능성, 출혈이 심해서.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박진석은 이미 와 있었어요. 사람들은 길을 비켜줬고 박진석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은 것처럼 응급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사들이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박진석은 끝까지 고성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쓰다듬지도 않았어요. 다만 딱 한 번 박진석이 고성이를 내려다보며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살릴 수 있어? 의사가 뭐라 설명했는데 고성이는 끝까지 다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위험과 손상과 가능성이라는 단어들이 섞여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사이로 박진석이 한 박자 쉬고 내뱉은 말이 들렸습니다. 그럼 정리해. 정리. 그 말이 또다시 고성이를 찔렀어요. 인간이 인간에게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눈을 뜨고 싶었어요. 떠서 박진석 얼굴을 똑바로 보고 당신이 나한테 이럴 자격 있어? 라고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눈꺼풀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 채 고성이는 중환자실 같은 곳에서 떠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고 의사들은 반응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뇌사 판정 기준에 들어갑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고성이는 온몸이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죽는다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죽었다고 결정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때 박진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침착했습니다. 내가 가족이지. 의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로 배우자 신이 그렇습니다. 박진석은 그 즉시 말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서류 줘. 의사가 머뭇거리는 기색을 보이자 박진석은 마치 준비된 대본처럼 말을 이어갔어요. 이 사람 생전에 장기 기증 꼭 하고 싶다고 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고성이가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어요. 그런데 박진석의 목소리는 너무 확신에 차 있었고 의사는 결국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진석은 망설임 없이 펜을 들고 사인을 했어요. 사인의 획이 지나가는 소리가 고성의 귀에는 도장 찍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고성이는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에게 오늘은 슬픈 날이 아니라 정리하는 날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며칠 동안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끝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지혁. 이지혁은 젊었고 능력이 있었고 회사 대표로서 늘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 버팀이 몸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이지혁은 병실에서 산소가 연결된 채로 누워 있었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누가 봐도 위중이라는 단어가 어울렸죠. 복도에는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과 어머니 김다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말이 없었어요.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이 나오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김다정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 쥔 휴지가 계속 구겨졌다 펴졌다 했습니다. 휴지를 쥐는 힘이 마치 이것도 놓치면 무너질 것 같다는 사람의 힘이었어요. 그 옆에 지은호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원래 밝은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얼굴이 반쯤 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밤을 새운 흔적이 눈 밑에 선명했고 눈빛은 초점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지은호는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혼자 버티지 않도록 그 사실 하나만 붙잡고 버틴 거였죠. 김다정이 조용히 지은호를 불렀습니다. 은호 씨. 지은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네, 어머님. 김다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버틸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얼마나 남았냐는 질문이었고 부모로서 준비해야 하냐는 질문이기도 했어요. 김다정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이 지은호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지은호는 괜찮을 거예요. 같은 위로를 삼켰습니다. 지금 그 말은 너무 가벼웠거든요. 대신 지은호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무서워요. 김다정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은호가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저 여기 있을게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혼자 못 버티시잖아요. 이상철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크게 한번 흔들렸어요. 울음을 참는 사람의 흔들림이었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지쳐 있었고 말은 단호했어요.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약으로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김다정이 급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심장 이식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대기 순위는 올려뒀지만 공여자가 언제 나타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복도 공기를 차갑게 얼려버렸습니다. 김다정은 주저앉았습니다. 이상철이 아내를 붙잡았고요. 지은호는 벽을 짚었습니다. 눈앞이 잠깐 어지러웠어요. 사람은 희망이 있을 때 버티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희망은 사람을 더 잔인하게 만듭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중환자실 문 앞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고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이지혁의 가슴이 약하게 오르내렸어요. 지은호는 유리창을 향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지혁 선배, 나 여기 있어요. 선배 혼자 두지 않을게요.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지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말이라도 해야 자기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선배, 나한테 책임지는 거 싫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선배는 살아서 나한테 뭐라고 해요? 살아서 나한테 화도 내고 잔소리도 해요. 그 말을 하면서 지은호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울음을 크게 내지 않았어요. 울음소리가 이지혁에게 들릴까봐, 그리고 그 소리가 이별처럼 느껴질까봐 지은호는 입을 꽉 막고 울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문 위의 불빛이 갑자기 깜빡였고 의료진이 뛰어들어갔어요. 혈압 떨어집니다. 리듬 불안정. 약 올려요. 그 소리가 복도에 튀어나오자 이상철과 김다정은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다정은 다리가 휘청했고 이상철이 급히 붙잡았어요. 지은호는 숨이 막혀 벽을 붙잡았습니다. 몇 분이 한 시간처럼 흘렀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어요. 의사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가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시간이 없습니다. 마음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김다정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소리도 안 나왔어요. 그냥 숨이 끊기는 것처럼 입술만 떨렸습니다. 이상철은 아내를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는데 어깨가 크게 흔들렸어요. 지은호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울지 못했습니다. 울면 끝날 것 같았거든요. 무너지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이어지던 어느 오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뛰어오며 소리쳤어요. 심장 공여자 나왔습니다. 공여자 나왔어요. 순간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멈췄습니다. 김다정이 이상철의 손을 꽉 잡았고 이상철은 믿을 수 없는 얼굴로 간호사를 바라봤어요. 지은호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기뻐해야 하는데 가슴 한쪽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너무 딱 맞았거든요. 의사가 빠르게 지시했습니다. 바로 수술 준비합니다. 지금부터 시간 싸움이에요. 김다정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숨이 트인 사람의 울음이었어요. 이상철도 눈물을 닦지 못했습니다. 닦을수록 더 흘렀거든요. 힘들어하는 지역의 부모님 대신 지은호는 수술 동의서를 손에 쥐고 서명이 번질 만큼 힘을 주었습니다. 펜이 떨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지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마음이 무너질까봐 지은호는 더 강하게 사인했습니다. 이지혁이 수술실로 옮겨졌고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는 다시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다림은 늘 사람을 잔인하게 만들어요. 희망이 생긴 순간에도 사람은 더 무서워집니다. 혹시 이 희망도 빼앗기면 어쩌지 하는 공포가 같이 오거든요. 김다정은 손을 모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지역이 살려주세요. 이상철은 아무 말 없이 그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상철은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기도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어요. 지은호는 벽에 기대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자기 가슴에서 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머릿속 한쪽이 자꾸만 이상하게 찝찝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공여자가 나타났지? 왜 하필 지금이지?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데 지은호는 애써 지워버렸습니다. 지금은 살아야 해요. 이 지역이 살아야 합니다. 그게 먼저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여 심장도 상태가 좋습니다. 그 말에 김다정이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이상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지은호는 벽을 더 꽉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말을 덧붙였어요. 아주 조심스럽게요. 다만 공여자 쪽은 상황이 좀 특이했습니다.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특이하다니요? 의사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원칙적으로 공여자 정보는 비공개인데 보호자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기쁜 일인 동시에 감정적으로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김다정이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여자는 뇌사 판정 후 장기기증 동의가 된 분입니다. 그 말은 흔한 절차 설명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의사의 표정은 흔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김다정은 그 표정을 보고 더 불안해졌어요. 수술은 계속됐고 복도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길었습니다. 마침내 몇 시간이 지나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고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면 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이상철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김다정은 소리 없는 울음을 흘렸고요. 지은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살아났다는 말. 그 말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이 지역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지은호는 유리창 너머로 이 지역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기계들이 붙어 있었지만 어쨌든 이 지역은 살아있는 쪽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손바닥을 유리창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선배 고생했어요. 진짜 고생했어요. 그때 의사가 보호자 설명실로 이상철과 김다정을 불렀습니다. 지은호도 함께 들어갔어요. 의사는 서류 한 장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공여 관련 서류입니다. 절차상 보호자분들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철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김다정은 숨을 참았어요. 지은호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의사는 마지막까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여자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에 적힌 이름을 의사가 읽는 순간 공기 자체가 멈춘 것 같았어요. 고성의 시입니다. 그 이름이 떨어지자 김다정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이상철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들이마시지도 못한 채 얼어붙었어요. 고성이 박진석의 아내였고 박성재의 새어머니였고 박영라의 어머니였고 무엇보다 지은호에게는 끝까지 사람을 몰아붙였던 악행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은호 머릿속에서 연결이 됐어요. 호텔 뒤편 주차장, 박진석, 사고, 뇌사, 장기기증 서명, 박진석이 사인했구나. 지은호는 그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라서 오히려 어지러웠습니다. 김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맞나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배우자 박진석 씨가 동의했습니다. 이상철이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사인을 했다고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쉽게라는 단어가 가슴을 때렸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서류 처리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잔인했거든요. 지은호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지금 이지혁은 살아났어요. 이지혁이 살아났다는 사실은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이름이 하필 고성이라니. 지은호는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기뻐해야 하는 마음과 소름 돋는 마음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살아줘서 고마워가 먼저여야 하는데 동시에 왜 하필 그 사람이지가 튀어나왔습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지혁 선배한테 이걸 말해야 할까요? 김다정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상철도 대답을 못했어요. 말이라는 건 가끔 너무 잔인해서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사람이 부서지거든요. 바로 그때 중환자실에서 알람 소리가 잠깐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움직였고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소리 하나로 지은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진실보다 선배의 숨이 먼저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지혁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야가 흐릿했는데요. 처음으로 들어온 얼굴은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는 밤새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다 깨서 눈이 빨갰어요. 그런데도 지은호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웃으려는데 입술이 떨렸어요. 이지혁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지은호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선배 말하지 마요. 지금은 숨만 쉬어요. 이지혁이 아주 약하게 웃었어요. 살았네.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았어요. 선배 살았어요. 그 말이 끝나자 지은호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그제야 터졌어요. 이상철과 김다정도 들어왔습니다. 김다정은 이지혁 손을 잡고 계속 같은 말을 했어요. 지혁아 고생했어. 우리 지혁아. 이상철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이지혁의 눈가도 젖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병실 밖 복도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기쁨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이지혁은 살아났는데 지은호 마음속에는 새로운 질문이 박혀버렸습니다. 고성이의 심장이 선배 가슴에서 뛰고 있다. 지은호는 그게 너무 현실 같아서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복도 반대편에서 걸어왔습니다. 박진석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병원 복도에서도 회장처럼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절로 비켜섰고 박진석은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지은호를 발견하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은호는 목이 바짝 말랐어요. 박진석에게 묻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우연이었나요? 정말 그냥 사고였나요? 정말 그렇게 쉽게 사인할 수 있었나요? 그런데 지은호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지혁이 살아났습니다. 지은호가 박진석에게 맞서 싸울 수 있는 날은 이지혁이 완전히 회복한 뒤여야 했어요. 박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호 씨.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회장님. 박진석은 감정 없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혁이 잘 회복하나?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다행. 그 단어가 지은호를 찔렀어요. 박진석은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행의 밑에는 무엇이 깔려 있죠? 고성이의 죽음입니다. 그걸 다행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 저렇게 평평할 수 있나요? 지은호가 겨우 물었습니다. 회장님, 고성애 씨가 장기 기증 원했다고 정말 들으셨어요? 박진석의 눈빛이 아주 잠깐 바뀌었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찰나였는데요. 그 찰나가 지은호에게는 확신처럼 느껴졌어요. 박진석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원했어.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정말요? 박진석은 지은호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게 중요한가? 누군가는 살았잖아. 그 말이 끝나자 박진석은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마음이 없다는 듯이요. 지은호는 그 뒷모습을 보며 심장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살았잖아. 그 말은 맞습니다. 이지혁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들릴까요? 마치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숫자 정리처럼 들리는 방식이어서요. 지은호는 그날 밤 병실로 돌아가 이지혁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지혁은 잠들어 있었고 가슴은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지은호는 조용히 이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 나 무서워요. 이지혁은 잠들어 있어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은호는 그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선배가 살아난 게 기쁜데 이 기쁨이 너무 무거워요. 내가 나쁜 사람인가 봐요. 그 말이 끝나자 지은호의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지은호는 스스로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이지혁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이지혁은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말도 조금씩 할 수 있었고 눈빛도 또렷해졌어요. 그런데 이지혁이 회복할수록 지은호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회복하면 할수록 그 심장이 더 현실이 되니까요. 어느 날 이지혁이 지은호를 불렀습니다. 은호야. 네, 선배. 이지혁은 지은호 표정을 가만히 보더니 낮게 물었어요. 나 뭔가 놓친 거 있지. 지은호가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지혁이 천천히 말했어요. 살아난 건 고맙고 다들 기뻐하는데 이상하게 다들 뭔가를 숨기는 얼굴이야. 지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지혁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숨기는 공기는 금방 알아채요.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말해야 할까요? 말하면 이지혁이 흔들릴까요? 흔들리면 회복이 늦어질까요?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지금은. 이지혁이 끊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지혁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내 몸이잖아. 내가 알아야 해. 그 말에 지은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공여자 고성애 씨였어요. 이지혁의 눈동자가 멈췄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이지혁이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박진석 회장 부인 그 고성에?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혁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지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이지혁이 웃는 듯한, 웃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인생이 참. 그리고 이지혁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게 그 사람 심장이라고? 지은호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선배, 미안해요. 내가 말 못했어요. 이지혁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왜 미안해? 이지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살아난 게 죄는 아니잖아. 그 말이 지은호를 더 울게 했습니다. 이지혁은 살아난 것을 죄라고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애씀 자체가 이지혁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김다정은 이지혁 앞에서는 웃으려고 했고, 이상철은 더 단단한 척하려 했어요. 그런데 가족이란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숨겨도 숨결이 다 들립니다. 이지혁은 결국 혼자 있는 시간에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 선배. 나 박진석 회장한테 물어보고 싶다. 지은호가 급히 말했어요. 선배, 지금은 안 돼요. 아직 회복 중이잖아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근데 난 알아야 숨을 쉬겠어. 그 한마디에 지은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병원 복도에서 다시 박진석을 마주쳤습니다. 박진석은 여전히 담담했고, 여전히 단정했고,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지은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보면 더 의심하게 되거든요. 지은호가 박진석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고성애 씨 사고 정말 우연이었어요? 박진석이 지은호를 바라봤어요. 왜 그런 걸 묻지?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요. 너무 딱 맞아서요. 그리고 회장님은 너무. 지은호가 끝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요라는 말이 목에 걸렸어요. 박진석은 지은호의 눈을 똑바로 보더니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네. 사고든 우연이든 결과는 바뀌지 않아. 지은호가 숨을 삼켰어요. 회장님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박진석이 아주 잠깐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웃음은 웃음이 아니라 정리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거야. 끝. 그 단어가 지은호를 또 찔렀습니다. 고성이의 생이 끝난 것으로 처리되는 방식. 그리고 그 끝이 이지혁의 시작이 되어버린 이 잔인한 연결. 지은호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지혁이 회복하면 이 진실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요. 고성이의 사고가 진짜 우연인지, 박진석의 서명이 정말 고성이의 뜻이었는지, 그리고 그날 주차장 기둥 뒤 발소리는 누구였는지. 그런데 지은호가 아직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마지막 순간에도 녹취를 한 군데만 남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고성이가 정말로 그렇게 끝났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모르는 곳에 또 다른 파일 하나가 남아 있을까요? 이지혁이 회복한 뒤 지은호가 그 파일을 찾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지혁은 살아났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은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지은호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이름이 고성이라는 사실이 이제부터 이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흔들게 될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다음 전개에서 지은호가 박진석을 어떻게 몰아붙일지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그 흐름도 더 몰입감 있게 이어서 써드릴게요.